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어제 저는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의 박영자 연구위원과 인터뷰에서 몇 가지 사실을 새로 알게 됐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천명한 것이 문명국가고 장마당에서는 남한 쿠쿠 밥솥이 팔리고 남한 화장품 예능 프로그램 음악이 팔리며 달러가 통용되는데 북한 당국이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이런 사실 아셨나요? 저는 몰랐습니다. 미디어가 그런 정보를 거의 다루질 않았죠. 그 이유는 별거 있나요? 무서워서. 북한 관련 정보를 잘못 다루면 간첩, 종북으로 엮인다. 그럼 곤욕을 치른다는 경험칙,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자기검열, 그 공포가 우리 언론을 지배한 것이고 저를 포함해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죠. 어떤 사회든 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에 대한 자기검열은 곰곰이 생각하면 할수록 기분이 나쁩니다. 일반적인 금기가 관습이나 종교, 문화적인 이유로 오랜 세월을 거치며 형성된 거라면 이 북한 금기는 정치가 단기간에 의도적으로 발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 금기는 누군가의 의도에 내가 놀아나는 거란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지 말아야겠다 의식적으로. 김어준의 다짐이었습니다. 네. 김은지입니다. 네. 이 북한에 관한 자기검열 금기는 생각해보면 모두가 다 있어요. 그죠? 네, 그렇죠. 특히 기사를 쓸 때도요.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기자들은 더 하죠. 네. 공개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네, 간첩 관련된 사건들 지난 박근혜 정부 때도 꽤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여러 차례 자기 검열을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조금이라도 내가 엮이지 않을까, 그런 단서를 기사 속에 내가 남기지 않을까, 이 생각을 다 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일까 아닐까도 끝없이 의심하게 되고요.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기사를 쓰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미디어에 계신 분들도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읽는 사람들도 당연히 그러고 다들 그럽니다. 예. 저는 북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내가 없었을 뿐이다. 나한테는 뭐 레드 컴플렉스 같은 건 없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특별한 관심이 없었던 이유가 괜히 관심을 가지다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런 잠재의식이 저한테도 있었던 거예요. 최근에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이거 재밌는 영역인데 왜 내가 그렇게 관심이 없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의식하지 못하는 차원에서 그런 이미 자기검열이 있었다. 예. 저한테도 있었다고 스스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 서울시 공무원 그 요수영 씨 같은 케이스는 그 기자들이 그리고 뭐 관련 변호사들도 그런 얘기가 하늘이 더웠다고. 네, 저도 그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취재했던 바인데요. 네. 정말 여러 가지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정말 운 좋은 케이스였거든요. 하늘이 더웠다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간첩으로 지목돼서 국정원에 의해서 예. 살아남은 케이스 없습니다. 네, 조작 증거를 찾는 게 워낙 쉽지 않습니다. 네. 그때는 중국 외교부까지 나서가지고요. 조작을 확인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예. 그런 게 이제 군사정권 혹은 그 뒤에 보수정권이 의도적으로 그런 공포를 만들어내고 예, 정보기관들이 그런 분위기를 끊임없이 조성해냈는데 어쨌든 생각해보면 그건 다 그 일반적인 금기하고는 다르게 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거에 영향을 받고 잠식당한다는 게 최근 며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예. 사회적으로도 거대한 소모죠. 소모. 그래서 북한에 관해서 좋든 나쁘든 있는 그대로 보는 노력을 뉴스공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다. 그런 다짐을 계속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예, 남북이 오늘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의전, 경호, 보도, 실무회담을 갖습니다.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실무회담에서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정상회담장인 평화의 집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비롯해서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대면 시점과 방식, 정상회담 시간과 오찬 만찬 여부 등 세부 일정과 경호 조치를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보도 관련해서는 정상회담을 취재할 남북 기자단 규모와 TV 생중계 여부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두 번 정상회담은 그 정상회담 자체가 마지막 목적지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모두 알다시피 이건 출발이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거 다음에 이제 북미 회담. 네, 동북아가 움직입니다. 북미 회담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남북 중미 회담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전에 남 중1 회담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어쨌거나 지금 일본이 만나자라고 제안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스케줄상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회담도 일본은 원하고 있고요. 우리 보고 오라고. 예. 아쉬운 쪽이 와야지. 왜 자기들이 우리 바쁜데 오라고. 예, 내부 정치형으로 보입니다. 일본 내부 정치. 예. 근데 저는 하루 갔다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들어요. 평상시 같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뭐 오라가라고 하냐고 했을 텐데 워낙 다급하잖아요, 그쪽이. 그럴 때 잠깐 그쪽 뭐랄까요? 어려움을 좀 덜어주고 반대급부로 우리가 얻어낼 거 얻어낼 수도 있겠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일본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북한 문제를 푸는데 방해는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평상시라면 무슨 소리야 와 라는 마음이 벌컥 들었겠지만 이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저 같으면 가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근데 이 준비회담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알아서 잘 하겠죠 이런 거야. 개인적으로 바람은 남북회담 관련해서 저는 남북 중러 이어지는 철로 예전부터 얘기되는 건데 철로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지난 시간 9년 동안 이제 꺾여 있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기차 타고 저는 딴 건 모르고 개인적으로 러시아를 가시려고요? 아니, 유럽까지 가시나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섬처럼 인식하잖아요. 원래 북한이 딱 막혀 있다 보니까 사실 섬처럼 살거든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죠. 네, 갈 데가 없잖아요, 위로. 근데 땅은 다 연결돼 있어요. 전 기차 타고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파리 북녘 같은 데서 내리는 게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네.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중간에 굉장히 지겹겠지만. 네,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긴 합니다. 지겹겠지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꼭. 자, 다음 뉴스는요? 예, 남측 예술단의 방북 뒷이야기가 조금씩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북측의 낯선 아이돌 그룹의 공연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쪽 예술단과의 만남에서 걸그룹 레드벨벳을 평소 알고 있었다라고 말했다고요. 오늘 아침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방북단에 함께했던 밴드 조용필 위대한 탄생의 기타리스트 최희선 씨가 밝힌 내용입니다. 김 위원장이 지난 1일 레드벨벳 멤버들과 악수를 하면서 제가 같은 동포인데 레드벨벳을 왜 모르겠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같은 동포라서가 아니라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인터넷 어제 그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박영재 연구위원하고 인터뷰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물론 뭐 전 북한 주민은 아니더라도 관계 당국만 해도 5,000명 이상이 그리고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이면 인터넷을 자유롭게 무한대로 쓰겠죠. 예. 네, 특히 남한 댓글 유심히 본다 이런 보도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유심히 본다는 추정. 예,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당연히 그러지 않겠나 싶어요. 만약에 우리가 북한의 인터넷이 개방돼 있고 북한의 포털이 있어요. 그럼 북한 포털에 자기 이름 쳐보겠죠.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왜 안 그러겠으며 클릭하면 볼 수 있는데 왜 기사의 댓글을 안 보겠냐. 당연히 남한 소식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어제 북한연구실 박영재 연구위원도 얘기했지만 남한 뉴스공장도 당연히 듣고 있을 거라고 하고 있고 관련해서 생각나는 게 갑자기 있네요. 미 국무부에서 뉴스공장을 모니터링한다는 비공식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 제가 북한 논평에서 한번 김어준 공장장 이름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인가 올해 초에요.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예. 예. 뭐 실제로 모니터링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요. 남한의 모든 미디어는 다 모니터링 하겠죠. 좋게 나왔을지 나쁘게 나왔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나온 적이 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예. 자, 또 관련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또 지난 3월 9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정상회담 제안을 45분 만에 수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뒷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김 위원장의 반응도 전원으로 나왔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서 오늘 아침 한국일보가 보도한 건데요. 핀란드 1.5트랙 대화에서 북측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김 위원장은 내년쯤으로 시기를 예상하고 정상회담을 제안한 건데 트럼프가 45분 만에 제의를 받는 바람에 오히려 당황했다라는 건데요. 그만큼 북한한테도 굉장히 전격적인 정상회담 수용이었다라는 겁니다. 당황했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어감이 좀 제대로 전달 안 된 것 같고. 네, 이 보도는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아마 놀랐겠죠. 예, 당황보다는 놀랐을 거라고 보는데. 이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각자 자신들만의 어떤 매우 절실한 이유로 굉장히 예상치 못한 파격적인 제안, 그리고 더 파격적인 수용, 뭐 이런 게 오가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가 자주 있는 게 아니다. 예. 자주 있는 게 아니라 처음 온 거죠. 한국 전쟁 이후로. 그래서 더욱 이번 기회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안하는 쪽도 파격적이었는데 그게 내년에 나오겠지 했는데 그게 그 다음 달로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바로. 네. 예. 이런 일은 계획으로 될 수도 없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없는 만큼 이런 게 다시 안 옵니다. 예. 잘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고요. 관련 뉴스가 많네요. 네. 예, 또 하나만 더 전해드리면요. 지나 에스펠 미국 CIA 국장 내정자가 지난 2월 평창 겨울올림픽 때 방한했다라는 겁니다. 극비로 왔었는데요. 당시 CIA 부국장 신분이었는데 와서 일종의 합을 맞추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갑자기 또 생각났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북한의 총국 관계자 여러분, 어떻게 인터뷰 한번 합시다. 진정한 단독이 되겠네요. 그리고 혹시 그 직접 안 되면 저희 게시판에라도 좀 남겨주세요. 뜻이 이렇다고, 예. 자, 뭐 당시 올림픽 당시에 공식적이지는 않았지만 틀림없이 은밀한 접촉이 남북 그리고 미 3자 간에 있었을 거라는 얘기는 뭐 많이들 했죠. 예. 근데 이제 이번에는 정확하게 누가 했다가 나온 거네요. 예. 네, 원래라면 북한 전담 조직인 코리아 임무센터의 앤드류 킴 센터장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고위급인 헤스펠 부국장이 왔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근데 내정자였기 때문에. 네, CIA 예. 내정자. 사실상 1인자가 온 거죠. 예. 1인자가 왔으니까 우리 국정원장을 만난 거고요. 그 급들이 이제 뒤에서 북한과 함께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랬겠죠.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이 삼성의 노조 파괴 문건 6천 건을 압수수색해서 분석 중입니다. 관련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협력사의 노조와의 문건까지 보고받았다고 KBS가 보도했습니다. 문건 제목이 그린화인데요. 진행 중인 그린화 작업도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학연 등을 동원해서 술자리를 만들고 설득했다라는 건데요. 이용과 금전 문제 등 개인적인 칩을 이용해서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린화. 용어를 바꿨네요. 2012년 심상정 의원회에서 폭로됐던 문건에서는 고사화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이제 그 표현이 그 문건이 들킨 이후에 바꿨나 봅니다. 그린화라고. 예, 노조에서 탈퇴시키는 작업을 뜻하는 겁니다. 네, 이 그린화라고 표현하든 혹은 뭐 고사화라고 표현하든 간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정보기관이 프락치를 포섭해가는 과정하고 거의 똑같아요. 네, 사실 그렇게 보이죠. 예, 이거 보면 그러니까 노조에서 탈퇴시키기 위해서 개인적인 치부, 돈 문제라든가 또는 개인사까지 개인사를 동원한다든가 혹은 학연 또는 거절하지 못할, 예, 혹은 약한 고리 이런 거는 정보기관이 프락치를 포섭해 가는 과정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이 정보기관에서 노하우를 가진 누군가가, 예, 이런 기획들에 개입한 게 아닌가. 사실은 삼성의 이제 브레인이라고 하는 그 구조본, 지금 미전실로 전략실, 바뀌었고요. 예, 또 해체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뿌리가 되는 조직, 그 조직을 만들 때 정보기관에 누군가 왔다는 얘기는 있었어요. 예. 그 부분을 따로 한번 저희가 꼭지로 다뤄야 되겠네요.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이, 노조원을 탈퇴시키거나 혹은 사찰로 보이는, 그런 흔적들이 항상 삼성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도저히 도감청이나 미행 없이 어떻게 알았을까? 예. 도저히 알 수 없을 것 같다. 어떻게 알았을까 싶은 개인정보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저도 과거에 에버랜드 노조 사람들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끝없이 미행당한다는 불안감 때문에요. 장소를 계속해서 옮기면서 만났었습니다. 그 단순한 피해의식이 아니라 실제 이런 문서에 보면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가족의 신상 정보라든가 금전 문제라든가 회사에 가서 금전 문제를 막 떠들어대지는 않거든요. 이사팀에 가서. 뭐 이혼이나 개인사 관련 문제 이런 개인적으로 스스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을 이용하라 이런 대목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 SNS나 혹은 뭐, 이메일이나 혹은, 기타, 도감청 혹은 물리적인 미행, 이런 사찰 없이 가능하겠는가. 이 대목을 저는, 검찰에서 꼭 따져봐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일을 당했던 사람들이 내놓은 이야기, 그리고 이 문서를 근거로 해서, 삼성은 그냥 회사예요. 네, 여기 검찰이나 국정원이 아니에요. 네, 정보를 동원할 수 없는 곳이죠. 검찰이나 국정도 영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자기들이 뭐라고 이런 사찰을 합니까? 자, 그런 뉴스고요. 지금 시간상 2개 더. 네, 제목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국민연금공단이 감사에 들어갔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 던지게 된 경위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서치 팀장 이름이요. 안종범 수첩에 여러 차례 나온다고요. SBS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주식운용실장. 예, 그렇죠. 네. 가장 핵심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안종범 수첩에 이름이 쓰여 있고요. 실제로 승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값을 크게 부풀려서 예. 제일모직이 유리하도록 제일모직이라 하면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에 유리하도록 도왔다라는 거죠. 이재용 부회장이 돈 많이 벌게 해주는 예, 역할을 하는데 국민연금의 리서치 팀장 이름이 계속 등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이제 역시 이번에도 SBS 보도예요. 삼성 승계에 관해서 SBS 이 탐사보도팀이 끝을 볼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판다라는 제목이니까요. 네. 지상파가 삼성 관련된 뉴스를 뭐 다들 몇 곡지씩 이때까지 해왔지만 이렇게 한 아이템을 이렇게까지 지속적으로 탐사 추적해가지고 후속 보도 계속 내는 경우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예. 탐사보도팀에 SBS 탐사보도팀에 박수를 보내고요. 그리고 사실 이 보도를 계속 허용한 예, 윗선에 대해서도 박수를 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하다가도 회사 단위에서부터 광고로 퉁치고 끝나거든요. 예. 그렇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제목만 읽어주세요. 그냥. 네, 최동욱 사찰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 개입 의혹에 있는데 여기에 제3의 인물이 있다라고요. 어제 또 SBS가 보도했습니다. 있겠죠. 예. 예, 청와대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다. 청와대가 지시한 거 아니냐 하는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지시하고 국정원이 실행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저 알려주마. 예, 리얼미터 권순정 실장 오늘은 전화 연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새벽부터 오시는 분이 왜 오늘은 전화입니까? 죄송합니다. 저희 PD가 예. 네. 여기다 죄송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문자로 써뒀네요. 시간을 착각했다고.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개인사가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자, 네.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 3주 정도 계속 0.%에서 예, 왔다 갔다 했는데. 96.6, 69.6, 69.1, 69.5 이렇게까지 지난주까지 나왔거든요. 요번 주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데요. 한 1000명 조사, 2.5%포인트인데요. 이 정도면은 아무리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 하더라도 변동폭이 좀 많이 큰데, 이보다는 큰데, 지금 한 4주째 0.5%포인트 내로 미미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게 69점대에서 계속 움직이고 69.6, 69.1, 69.5, 69.4. 네. 희한하네요, 이것도. 68.9. 네, 희한합니다. 아니구나. 네, 69. 네. 4주째 하여튼 69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 네, 소개해드리면요.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69.4%입니다. 0.1%포인트 내렸고요. 부정평가도 좋아졌습니다. 0.7%포인트 내려서 24.9%입니다.
일간으로 보면은 지난 30일 금요일에는 68.9%를 기록했거든요. 일간도 거의 비슷합니다. 2일 69.2, 3일 69.2, 4일 69.5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똑같다고 해주시고요. 당분간은. 사실 0.1, 0. 몇, 예, 이건 뭐, 맞습니다. 그 오차범위 한참 안쪽에 있는 거니까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진보 측은 조금 결집하는 이제 경향을 보이고 보수 측은 좀 이탈하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선거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럴 것이고. 그렇습니다. 선거 경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정당은 어때요? 예, 정당도 미미한 변동이지만 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을 보면요. 1.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계속 궁금한 거 이거 풀어주세요. 대통령 지지율을 등에 업었다고 하기는 하지만 제가 오늘 풀어드리겠습니다. 53.2%가 나왔는데요. 네. 4주째 50%대 초중반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예, 자유한국당이나 네. 민주당이나 후보자 결정을 위한 경선 여론조사가 한창입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네, 지역에서도 그렇고. 전화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네. 그 말은 뭐냐면은 예비 후보자들이 직접 지역의 유권자들을 만나거나 전화로 엄청나게 어떤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예비 후보자 숫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요인이 지난 몇 주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것도 요인일 것 같고 대통령 네. 요인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맞습니다. 다 이해는 안 가니까 좀 더 파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네. 민주당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어제는 지난주에 지난주에는 약간 빠졌죠. 근데 2주 연속 오르다가 지난주에 약간 빠졌고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시 올랐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근데 지금 다른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하는 걸 봐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50%를 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네. 90%가 안 되는데 너무 많이 나왔다가 아니라 왜 이렇게 높은지를 분석해달라. 딱히 민주당이 눈에 띄는 특별한 액션을 취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그걸 좀 조사해 주시고요, 다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데 그것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기본적으로 알겠습니다. 대통령 요인이 가장 큰데 그것은 밑바탕에 깔려 있고 지금 대통령은 좀 정책 사태인데 지금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지방선거가 본격화되는 과정 속에서 일단 후보자들하고 유권자들하고 그런 어떤 접촉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당도 계속 20%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 한국당은 이제 약간 빠졌습니다. 0.6%포인트 빠졌는데, 그래도 20.1%로 20% 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세 대선 이후에 지난주까지 2주 연속 20%대를 유지를 한 것이 처음이었는데, 지금 3주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제 선거가 다가가면서 보충이 결집하는 걸 보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을 보면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많이 민주당하고 한국당이 20% 유지하고 민주당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과정 속에서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전부 다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바른미래당이 타격이 좀 커 보입니다. 1.1%포인트 하락해서 5.7%가 나왔고요. 이 수치는 창당 이후의 최저치 경신입니다. 잠정적인 어떤 지지율이긴 하지만 그리고 7주째 연속 한 자릿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3일 날은 4%대로 떨어졌었네요. 예. 바른미래당 3일날은 4.8%로 떨어졌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수층이 한국당으로 집결하고 바른미래당 기대하고는 다르게 바른미래당으로 집결하지 현재까지는 않는 상황이고 이거를 지방선거까지 타개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예. 맞습니다. 한국당을 보면 TK라든지 보수층에서 좀 상당폭 상승을 했는데요. 바른미래당은 이쪽에서는 좀 빠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정당은 그렇습니다. 예. 네, 정의당 같은 경우는 0.6%포인트 빠져가지고 4.6%, 그리고 평화당은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1%포인트 올랐지만 2.5%였고요. 조사 개요를 잠시 불러드리면요. 이번 조사는 TBS가 의뢰했고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502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4월 2일부터 4월 4일까지 3일간 실시를 했고요. 유무선 전화면접, 자동응답, 혼용을 실시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4.1%였습니다. 자, 검경 수사권 조정 조사했는데 네.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가 찬성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찬성이 57.9%, 그리고 반대가 26.2%. 그러니까 찬성이 반대보다 약 한 2배 이상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네. 질문을 어떻게 물었냐면은 범죄 수사를 지휘하고 마치는 등의 수사권을 현행 검찰에서 경찰로 이전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내용을 전혀 덧붙이지 않았고요. 세부적으로 보면은 역시 대구 경북하고 60대 이상 이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모든 지역하고 모든 연령 이쪽에서 전부 다 찬성 여론이 높았고요. 반대 여론은 한국당 지지층 그리고 보수층만 반대 여론이 높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미터 권순정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와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되면서 달라진 점이라든가, 혹은. 정의당 원내대표만 맡고 있었을 때는, 문 밖의 정당, 문 안으로 못 들어가는 원내대표였는데,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되면서 방 안에 들어가서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니까, 정식으로 시민권을 얻은 그런 느낌입니다. 저도 그냥 듣기만 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교섭단체가 안 되면 그야말로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중에 통보받을 뿐, 그 일원이라는 느낌이 대단히 약하다. 결정을 짓는 과정에서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방관자처럼 이렇게 보이고 비평자, 평론가처럼 보일 때가 많았죠. 근데 이제는 이제 결정을 짓는 과정에 들어가서 의견을 내놓고 또 결정에 대해서 함께 책임지는 그런 이제 좀 새로운 국민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그거 안에 테이블에 저 같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는 노회찬이 있는 테이블이 돼버린 거죠. 축하드립니다. 예. 물론 이 평화정의 평화정의의 모임이라고 정하셨군요. 예. 정의당하고 민주평화당 평화민주당입니까? 민주평화당이죠. 죄송합니다. 계속 평화민주당인지 민주평화당인지 헷갈려가지고. 원내대표는 앞으로 이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교대로 하는 거죠. 교대로. 근데 당분간이라고 하고 시간은 정하지 않은 거죠. 아니요. 첫 2달은 제가 하고요. 첫 2달은? 그것 때문에 이제 서로 첫 2달을 먼저 하려고 자연히 그렇겠지 않겠습니까? 지금 개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고비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첫 2달을 먼저 하시고 다음 2달은 그러면 그쪽에서 누가 되나요? 미리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그때 정하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장병환 원내대표가 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때까지 계속 원내대표를 하시면 하여튼 그 시점에서의 그 정당의 원내대표가 맞는 것으로 다시 돌아오면 또 노회찬 대표님이 하시는 거고. 네. 회기 중이 아니면 어떡합니까? 회의 중 아니더라도 이제 교섭단체로서의 어떤 발언권이라거나 영향력 이런 거는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좀 덜 하잖아요, 할 일이. 하기 나름이죠, 정치란 것은. 자, 여간 지금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되셔가지고, 소식을 좀 더 직접적으로 전해줄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원내대표 되셔서 바빠서 고정 코너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문자 많이 왔었어요. 문자 많이 왔고, 지금 축하드린다는 문자도 쇄도하고 있네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그 문자 우리 잘 안 오거든요. 보통은 나가 죽어라 이렇게 화났을 때 문자 보내는데 축하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사실 알려드리고요. 이미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자, 이제 지방선거죠, 사실은. 네. 예, 지방선거인데 가장 큰 건부터 이제 얘기하자면 안철수 위원장입니다. 현재 직책은 바른미래당 인재영입 위원장 서울시장 출마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큰 변수다. 이렇게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거의 출마가 확실시되니까 3자 구도. 아무래도 이제 지방선거에서 꽃이 서울시장 선거이기 때문에 각 당에서 이렇게 아주 이제 제일 B카드. 가장 이제 자신들이 자랑하고 싶은 후보들을 내보내서 이제 당의 어떤 확장을 위한. 존재감도 과시하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 3자 구도에 대한 전망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그걸 꼭 3자 구도로 봐야 될지, 왜냐하면 정의당도 후보가 나가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경선을 통해서 그래서. 예, 예. 아직은 안 나왔으니 그러면 일단 3자 구도. 예, 일단 3자 구도. 예. 글쎄요, 그 구도의 의미가 별로 있겠어요? 크게. 뭐, 결과를 다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을까. 자, 그러면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죠, 이제는. 이제는 후보. 출마를 선언했으니까. 후보, 지금 내부 경선이 없는 거죠? 여기 있습니까? 아직 경선이 사실은 있습니다. 장진영 있군요. 변호사가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경선이 형식적으로는 남아있는 거죠. 아직 예비 후보네요,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예, 예비 후보인데, 요런 기사가 나왔어요. 2011년에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양보한 게 아니라, 사실은 박원순 시장과 무관하게 그 며칠 전에 가족의 반대로 출마를 이미 접은 상태였다라고 하는 윤여준, 전 의원이라고 해야 되나? 예. 네. 전 의원의 인터뷰가 갑자기 나왔어요. 그 증언이 있었죠. 예. 예, 뭐 사실관계는 그때 다 밝혀진 게 아닌가, 짚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뭐, 정확히 얘기하면 박원순 후보에게 양보한 게 아니라 네. 가족들이 반대해서 일단은 출마 안 하기로 결심한 상태에서 그런 또 외양을 취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에 와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박원순 시장이 이번에야말로 박원순 시장이 양보할 차례다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양보 프레임으로 이번 선거, 이거 하나 가지고 이번 선거를 치른 수는 없지만, 예, 그것도 밑바닥에 깔린 것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족들이 반대해서 못 나간 건데, 이번에는 가족들이 양보한 거죠. 그래서 나가게 된 거죠. 이 양보는 가족들이 한 거라고 봐야죠. 저도 대단한 이벤트였죠. 정치적으로는 정말 대단한 이벤트였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50% 가까이 되고 박원순 당시 후보는 사실 산에서 내려와서 수염 길게 기르고 뭐 인지도나 지지율 면에서 비교가 안 됐었죠. 한 10분의 1 정도 불과했었는데 잠깐 한 30분 만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양보하는 단수 매표 던지는 사실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안철수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자산 대부분을 그때 쌓았죠. 그렇죠. 예. 재산을. 그리고 뭐 대단한 바람이 불었는데 저도 그때는 그렇게만 알았는데 이제 전혀 다른 뉴스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이벤트였고 그 전에 박원순 시장과는 무관하게 가족들이 반대해서 관뒀는데 그렇게 관두면 이제 모양도 안 나고 욕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양보한 건 아니지만 당시에 그 불출마를 통해 가지고 박원순 당시 후보를 지지선언한 건 사실이죠. 그게 정확하죠. 예. 예, 지지선언한 건 사실이고 그래서 저는 좀 의아스러운 게 자신이 지지한 사람이 지금 시장인데 만약에 시장이 일을 잘하고 있다면 자기가 출마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일을 못하고 있다면은 지지한 데 대한 죄송함 연대 책임을 져서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또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자기가 지지했다고 하면서 그동안에 7년 동안 너무 못했다. 그러면은 연대 보증 그래도 안철수 당시 안철수 박사 교수의 그 연대 보증 지지 선언 때문에 찍은 사람들도 꽤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 좀 연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여하간 이 아름다운 양보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는 데는 좀 이게 또 하필이면 선언하는 날 나왔어요. 이 기사가 관련 기사가. 그래서 그걸로 치르기에는 어렵게 됐다. 예. 이 아름다운 양보 프레임을 아직도 기사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여러 기사. 예. 이건 좀 어렵게 됐다. 김문수 전 지사가 갑자기 서울시장에 나가겠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은 태극기와 함께 뛰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지낸 분이 그 대구에 출마를 했다가 떨어지고 다시 서울시장에 도전한다는 거는 사실 당군조선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죠. 그리고 앞으로 1000년간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대단히 이례적인 그런 일입니다. 맞습니다. 정치인 행보에 이런 갈치장은 없거든요. 예. 계속 지역구에서 선거에 나가든지 참 특이한 코스이긴 한데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 왜 자유한국당에서 김문수 카드를 꺼냈을까요? 그리고 김문수 지사는 이제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탄핵 반대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태극기 집회와 영혼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후보로 나갈 사람이 이제 없는 거죠. 그동안에 물론 이제 제대로 된 후보를 안 내보내기 위해서 이제까지 연막을 쳐왔다는 해석도 있습니다만은 예. 그동안에 좀 접촉했던 모든 후보들이 다 사양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르느냐 아니면 김문수 후보라도 내보내느냐라는. 후보를 내지 않을 수는 없죠, 사실. 제2당. 없죠. 예. 제2당이 제1야당인데요. 제1당과 거의 차이 없는 숫자로 보면. 물론 아직 남은 기간이 길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나오더라도 마지막까지 완주할 것인지 여부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왜 이제 전 대표도 그러고 지금 대표님도 계속 여러 차례 그런 의문을 제기하셨고 저도 그렇게 보아왔는데 자유한국당이 일부러 이렇게 후보를 안 내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자연스럽게 바른미래당과의 보수 연대 효과가 나도록 그리고 후보를 내더라도 표를 가능하면 나누지 않을 후보 보수의 표를 그런 후보를 찾는 게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보면 김문수 전 지사는 오른쪽 끝으로 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죠. 예, 득표를 하더라도 오른쪽 바짝 붙은 분들의 득표 효과밖에 없지 그래서 않겠는가.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서 조금만 보태주면 안철수 후보가 역전할 수 있다거나 예. 아니면 정반대로, 안철수 후보와의 거리도 너무 멀게 이렇게 벌어지면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포기하는 예. 선거를 끝까지 안 가는 게 더 낫겠다라고 예. 판단하거나 이런 혹은 지지층이 어차피 안 될 거 안 나온다든가 예. 이런 효과.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단일화. 예. 적극적으로 단일화를 추동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단일화가 되어버리는 예.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결과적 선거연대가 그걸 원하는 게 아닌가 싶은 카드이기도 합니다. 예. 뜬금없기도 해서.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나올 수도 있다, 다시 한번. 이런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 그 카드는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모양이 진짜 안 나죠. 본인이 스스로 서울시장을 내려와놓고 다시 서울시장 하겠다고 하는 게. 그리고 본인도 이미 그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아직 거론은 됩니다. 워낙 사람이 없어 그런지. 그리고 이제 제주도, 예, 원희룡, 현 도지사가 결국은 무소속으로 가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좀 예견을 한 편인데요. 예. 무소속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승산이 있다라고 본 거고, 예.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있으면서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이제 지지를 받는, 예. 공식적으로 이렇게 사실상 단일화죠.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예. 매우 희박한 상태에서, 무소속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승산이 높다. 1대1 구도면은 승산이 있다라고 얘기해 왔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바른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도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그건 더 봐야 됩니다. 예. 안 낼 수도, 혹은 약한 후보를 낸다든가. 안 낼 수도 있고요. 아예 안 낼 수도 예, 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의미 없는 후보가 나갈 수도 있고요. 예. 다른 지역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의주시해야 하는 지역은 어디로 보십니까? 경남도지사도 지금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예, 경남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영남권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아성이 무너지는 어떤 첫 경계 지역이 경남, 부산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부산시장도 관심사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이번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총선과 이후의 정치 지형을 이제 경남권에서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시발점이 되는 거. 이미 그 시발점은 재작년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그렇죠. 경남에서 유례 없이 3명의 어떤 당시로서는 비자유한국당 후보가 거의 30년 만에 나왔죠. 예. 예. 당선됨으로써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그 당시 제가 이제 그 예언을 하기를 새누리당이 무너지면 경남에서부터 무너질 것이다. 수도권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예. 네. 그 결국엔 대구 경북만 남고 그렇게 되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대구 경북도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그 시작은 경남이 먼저 바뀌면서 그런 변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뭐 그걸 가늠할 수 있는 그런 한판이 될 것 같고요. 물론 자유한국당에서는 절대로 내줄 수 없는 자신들의 텃밭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일단 TK는 자기들이 다 가져가고 그리고 PK 지역은 뭐 내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건 자유한국당이 아니고요. 그렇긴 합니다. 경남도민입니다. 그렇긴 합니다. 경남도민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충남도 대단히 관심사입니다. 안희정 도지사 이후에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예, 여러 난항을 겪었죠. 근데 여기에 의회 인물이 또 나옵니다. 이인재. 이인재 전 의원이 불사조와 같은 분이에요, 사실. 예. 아니, 또다시 나오시는구나. 네. 깜짝 놀라면서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했습니다. 놀랍지 않으셨습니까? 이인재, 아직 후보가 되지는 않았지만.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네. 아, 저분이 또 나오는구나. 네. 기억이 새로운데, 새로운 세대들은, 아, 그렇군요. 에게는 듣보잡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별로, 새로운 그 세대들에게는 뭐, 고색 창년한 것도 아니고. 20대는 잘 모르겠죠. 예,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길 가다가 구석기 시대 돌 하나 발견한 그런 거죠. 아, 후보 추대식을 이미 했네요. 좀 찾아보니까 예비후보도 아니고 후보 추대식을 이미 한 상태고, 경선도 없나 봅니다. 예. 그럼 사실상 후보죠, 이제. 이분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선거에서, 예, 3위를 한 분이죠. 예. 그 이후로 국회의원 엄청 여러 번 하셨고, 정당도 여러 번 바꾸셨고, 우리 정치사에 다시 나오기 힘든 인물이지 않습니까? 네. 다시 나올 수 없습니다.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정당에. 사실 뭐 다시 나올 필요가 없죠. 예.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지금 있는 정치 지형에서 모든 당을 다 들렀다가 가신 분입니다. 예.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다 들렀다가 가셨죠. 사이클 히트를 친 거죠. 예. 사이클 히트. 지금 민주당도, 지금 평화민주당도, 지금 자유한국당도 뭐 다 바른미래당도 그 모든 당에서 그리고 또 대선 후보를 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기록을 남기셨죠. 놀라운 분입니다. 예. 자, 그렇고요. 또 혹시 눈에 들어오는 있습니까? 지역구도나 이 지역을 한번 봐야 된다거나. 예, 뭐 그다음 지역은 이제 울산에 예. 이제 시장 선거가 이제 송철호 변호사가 이제 오랫동안 여러 번 도전을 한 끝에 다시 지금 도전하는 몇 번 선거가 했습니까? 되고 있죠. 진짜 많이 들었는데. 저는 뭐 횟수를 헤아리기 힘든 모든 선거에 일단 거론은 됐으니까요. 예. 최소한 3-4번 이상은 제가 들었는데 다시 부산 시장 선거도 주목받죠. 예. 네. 리턴 매치이기도 하고. 요거 앞으로 계속 다루겠는데 지금 1분 남았는데요. 40초 나오구나. 평양 관련해서 네. 벌어지고 있는 요 사안들에 대한 논평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일단은 뭐 남북 정상회담이 4월 27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예. 그를 향한 준비는 뭐 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5월 말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서 예. 어떤 방식의 타결을 볼 것이냐인데 이 북미 정상은 남북 정상도 그렇습니다만 자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이후의 후속 회담, 후속 실무회담들이 진행될 수 있는 출발로서의 큰 합의. 네. 이를 어떻게 지금 이뤄내느냐 하는데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교섭단체 대표가 되신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구단주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 나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뭐 이렇게 급하게 문자를 계속 하십니까, 지금? 저희 딸한테 하고 있습니다. 엄마 잘 보라고. 대표님 전공 북한 관련 뉴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요새. 평양 공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언론 보도에도 감동적이라고 했고, 예. 특히, 북한에서 김정은, 예. 이설주 내외가 자기 일정을 바꿔서. 변경해서 예. 참가한 것은 과연 북한 최고 지도자가 김정은 위원장이 일정을 바꿀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가. 예. 합동공연할 때 나가기로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때 무슨 일을 했는가. 이게 좀 저는 생각이 깊게 합니다. 그 대목은 왜 주목하시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혹시 예. 이 미국에서 예. 어떤 주요 인사가 방북을 했지 않는가. 이거 할 처음 듣는 정도로 정보네요. 생각합니다. 예. 아니 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제 대표님이- 경험에 의하면은 예.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의 일정은 항상 공개가 되지 않고 극비잖아요. 예. 또 그 전에 이루어질 때까지 소위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자기들 일정을 미리 안 주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합동공연에 참가하겠다고 했다가 예. 갑자기 일정을 바꿀 수가 없어서 예. 단독 공연에 참석했다. 예. 이런 걸 보면은 저는 매우 중요한 뭔가 매우 있잖아요. 중요한 뭐가 있지 않는가. 그러면 현재로 볼 때 생각할 때 아마 미국 측에서 그 정도 아니면 이렇게 안 바꾼다. 북미 정상회담이 지금 가장 첨예하고 예. 하게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미국에서 어떠한 분이 방북을 해서 거기하고 만날 약속이 돼 있지 않는가.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제 추측이지 팩트는 아닙니다. 대표님이 근데 추측하실 때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추측하시는데. 대개는 맞았죠.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면 다 이런저런 정보에서 취합해서 뭐 미국에 있는 누구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니요, 물어본 것도 이번에는 없어요.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진짜로 아닙니까? 아니, 지금까지 보십시오. 북한의 최고 지도자의 일정을 불가피해서 왔다. 예. 이런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예.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일정을 굳이 바꿔야 할 만큼의 뭐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번에도 그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가 뭐냐 예. 이런 걸 굉장히 그 회자될 때 저는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는 내 경험에 의해서는 없더라. 또 항상 외교 관례나 모든 회담을 할 때는 사전에 예. 공동 합의문 같은 것을 조율해가지고 가는데 예. 그런 것도 없더라. 북한은. 예. 그래서 아마 남북 정상회담도 즉 문재인 김정은 회담도 의제가 사전에 예. 결정되지는 않더라도 예. 자동스럽게 비핵화부터 시작될 거다. 그래서 양 정상이 충분한 얘기를 할 것이다 했는데 이번에도 맞잖아요. 이게 특히 남북 정상회담은 다른 나라 정상회담과 다르게 결국은 그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하고 싶은 이야기.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제 범위가 한정되지 않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북중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경제 문제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이 특사들하고도 남북 경제 협력 등 경제 문제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 예. 그런 경제 문제의 지원을 받고 핵을 어떻게 하겠다 예. 하는 그러한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바로 비핵화를 하자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거 어떤 정상회담과도 좀 다릅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이 대목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어제부터 앞으로 고정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그 분야가 뭐냐면, 어제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에
박영재 연구위원과 인터뷰하면서 저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인데 북한에 장마당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장마당이 엄청 많고 예. 사실상의 시장 경제가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래서 체제가 유지되는 폐쇄적인 사회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쿠쿠밥솥이 인기 있은 지는 10년 가까이 됐고 이미 남한에. 그리고 남한의 화장품이나 특히 남한의 방송들, 음악들 이런 거 다 불법 CD나 불법 USB로 유통되는데 그걸 북한 당국이 알면서도 그냥 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요런 내용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시장 경제적으로 한참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남한의 정보를 모르는 거가 아니다. 이런 내용은 이미 알고 계셨죠? 저는 물론 몇 번 얘기를 했죠. 예. 그리고 2000년 예. 6.15 남북정상회담의 주역으로서 제가 자꾸 강조를 하는 것 같으니까 예. 사람들은 뻥낀다. 뻥튄다라고. 예. 과장하는 거 아니냐? 네, 예. 과장하는 것 아니냐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북한의 개혁 개방은 엄청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 이미 시장 경제로 들어간 겁니다. 예. 그래서 뭐가 고기만 보면 어쩐다고 예. 지금 북한 사회는 돈이 최고예요. 그 돈도 달러가 그 달러가 이완하고 예. 예,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탈북자들이 북한에 송금을 합니다. 그 송금의 택배가 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송금의 방법이 예. 이제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중국을 통해서. 중국을 경유해서 가는데 예. 거기에서 물론 그 몇 %의 커미션들이 이제 있겠죠. 재지죠. 예. 재지지만은 그게 달러로 전달되면은 북한의 어디에서든지 시골에서도 달러가 유통돼요. 예. 제 고향이 진도이고 예. 제 지역구가 목포입니다만은 목포에 가서 싸구려 대중식당이나 예. 슈퍼에 가서 달러를 달러를 내놓으면 유통이 안 돼요. 안 되죠. 중국 돈을 내놓으면 이완화를 내놓으면 유통이 안 안 되지만 되죠. 북한에서는 오히려 달러 이완화가 더 인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자본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지만은 이 구글을 검색해 보면은 북한의 장마당이 512개인가 한 520여 개가 이루어졌어요. 예.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한 370, 80개로 발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오늘 예술단들이 다녀와서 그 보도를 보세요. 핸드폰을 든 사람들이 평양에서 전부 핸드폰에 매몰돼 있더라. 다 사용되고 있더라. 추정치가 500만 대라고 하는데 네. 500만 그래서 대 이상이 500만 대 이상이 예. 유통되고 있단 말이에요. 사용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도 장에 가서 예. 모든 정보가 흘렀거든요. 예. 또 지금은 핸드폰으로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과거에는 제가 이제 소위 이제 5호 담당제 북한에 어떻게 주민들을 통제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런 교육을 저도 받고 자랐는데 5호 담당제 혹은 종이를 종이로 정보가 유통되니까 종이를 통제하거나 5호 담당제로 하거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통제 방법이 있었는데 휴대폰이 500만 대가 됐다는 것은 정보 유통을 통제할 수 없는 시절이 됐다는 거거든요. 완전히. 제가 500만 대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보 흐르는 걸. 김정은 위원장이 지도자급 수천 명은 통제할 수 있지만은 2, 3천만의 인민은 통제할 수가 있는 시대가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별도 뗐다 붙였다, 승진했다, 뭐 내렸다, 예. 뭐 때로는 죽이는 경우도 있지만은 인민들에게 흐르는 정보는 통제할 수 없고 이미 2000년 6.15 당시 후에도 제가 올라가서 보면은 김일성 대학 학생들이 예. 한국의 드라마를 보지 않고는 즉 연속극을 보지 않고는 얘기할 수가 없다. 대화를 할 수 없다 했는데 북한에서 시골 어디를 가도 우리 한국 영화, 드라마, 음악. 유행가가 네. 다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 얘기를 했어요. 북한에도 우리 한류가 K-팝이 흐르고 있다. 이것이 우리한테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제일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 보수 세력들 한국당 바미당에서는 퍼주기 했다. 네. 우리는 물론 눈에 보이는 쌀과 비료를 퍼주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마음과 우리 문화를 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가 옳은 일인지 그것은 역사가 또 앞으로 진전되는 것이 잘 봐야겠지만은 어떻게 됐든 지금 북한 사회는 우리의 유행가와 드라마와 영화와 문화가 흐르고 있고 드라마를 보면 우리 사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뭐 발전상이라든지 그러니까 요즘도 그렇게 유행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헐벗고 굶주리고 북한은 남한이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모르고 정보가 차단되어서 그래서 갇힌 세계에서 이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은 체제인지 몰라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라고만 했었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북한 주민들도 남한이 경제적으로는 월등히 잘 살고 있고 그리고 그 체제가 우리하고 다르고 이거 대부분 알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소련이 예. 과거의 폐쇄 사회일 때는 예. 자기들이 천국에서 살고 예. 서방 세계가 지옥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헬싱키 조약 이후 소련이 개혁 개방되니까 자기들이 지옥에서 살고 서방 세계가 천당이라는 것을 알아가지고 붕괴가 돼서 러시아가 들어섭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북한도 마찬가지로 비교할 수 없는 사회에서 살았거든요. 예. 그렇지만은 우리 한국이 남한이 우리 형제가 저렇게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이 못 산다는 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퍼온 게 그들의 희망을 퍼온 거예요. 우리도 우리 남녘 동포들의 도움을 받아서 잘 살아야겠다 하는 희망을 갖게 했고 미국에 대한 과거에는 미 제국주의라고 얼마나 박살내자 죽이자라고 했는데 그런 용어가 거의 인민들 사이에서 사라졌어요. 네. 이제 남한을 통해서 미국과 손잡고 경제 발전을 하자 하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인민들 사이에서 흘러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 제가 수차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영화, 드라마를 보고 북한 여성들의 헤어스타일이 바뀌기 시작했고 패션이 바뀌기 시작했고 애들 이름이 바뀌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요? 예, 영자, 순자 이런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이름들이 예. 많잖아요. 그런데 유명한 탤런트 이름이나 또는 그 주인공의 좋은 이름으로 이름들이 바뀌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북한은 상당한 개혁 개방이 이루어졌고 시장 경제가 이루어졌다. 제가요 한번 그 금강산 관광이 재개돼서 제가 청와대 공보수석 때 금강산을 청와대 출입 기자들을 하고 함께 갔어요. 수십 명 갔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식당들은 전부 노동당 간부 국가 소유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먹는 그 식당 옆에 식당에서 저를 찾아왔더라니까요. 자기들한테 오면은 더 맛있는 돼지고기. 더 싸게. 아주 잘해주겠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 이제 벌써 시장 경제가 꿈틀거리고 있구나. 네. 국가 경제면 이쪽 저쪽이 경쟁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죠. 그리고 경쟁에 마음이 없었어요. 맨 처음에 금강산 관광객들을 한 달에 얼마, 1년에 얼마로 딱 정해놓고 있거든요. 북한은 복잡한 걸 싫어하니까 1년에 얼마다 했는데 제가 그것을 그래가지고 아주 제안을 하니까 야, 그러지 말고 머리 숫자로 하자. 한 사람 들어오면 1인당 얼마를 받아라. 그랬더니 절대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골프장도 만들고 유락시설을 만들고 면세점을 만들면은 우리가 많이 구경 오면은 사람 숫자가 늘어서 이렇게 돈을 더 벌 수 있다. 이걸 설득시키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나중에 계산을 맞아보니까 그 개념이 없었으니까요. 그게 오르니까 두당 얼마 이렇게 받았어요. 그것이 시장 경제의 시초입니다.
그 스키장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올림픽 때.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이 스위스에서 공부했잖아요. 어릴 때. 예. 그 특히 서유럽에서 뭐 프랑스나 스위스 같은 경우는 스키가 그냥 초등학생 시절부터 당연히 배우는 특별한 스포츠가 아니라 당연히 배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일반 생활이죠. 본인도 그렇게 배우면서 자랐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10대 시절 자기가 누렸던 환경을 북한에서도 북한 실정에 맞게 구현해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기준으로 국가를 만들고 싶다 이런 열망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아, 그렇죠. 실제로. 예. 김정은만 하더라도 서양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또 신세대이기 때문에 다릅죠.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하고는 좀 다른. 예, 특히 자기 아버지 김정일은 통전부에서 예. 문화예술 쪽에서 후계자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영화나 이러한 문화예술을 좋아했고요. 김정은은 김정일 위원장 자기 아버지로부터 포병학교에서 예. 후계자 수업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군부에 대해서 잘 알고 예. 또 그 포병 이런 게 상당히 그 IT가 발전된 것도 아닙니까? 그래서 비행기도 직접 조정하고 IT에 박다는 거 아니에요. IT에 박다는 얘기도 좀 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달러상 얘기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제 90년 초반에 배낭여행을 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막 그 개방개혁이 시작된 동구권 국가들, 그때는 체코슬라바키아였죠. 한나라였죠. 그 다음에 뭐 헝가리나 기타 이 동구권 국가도 유고나 이런 나라들의 이 암달러가 크게 유행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사실 암달러 시장 없어요, 거기도. 근데 왜 암달러를 그렇게 그 달러를 그 사람들이 원하냐 했더니 이제 예를 들어서 청바지, 리바이스 청바지를 사고 싶은데 그 청바지를 사려면 예를 들면 헝가리 포린트였는데 그때는 헝가리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갖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근데 달러로는 모든 물건들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물건들. 중국에서 들어온 북한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들어온 물건들이겠죠 아무래도. 그게 언제나 통용된 화폐였기 때문에 달러를 선호했고 그 달러 가지고 암달러 시장도 형성이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게 한 5년, 10년 지났더니 완전 시장이 개방되는 상황까지 갔는데 그런 중간 단계에 있는 게 아닌가 북한도. 그러니까 그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막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 나올 수밖에 없는 한계점에 도달했다. 네. 작년, 재작년부터 1, 2년 내로 곧 나온다. 그것이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6차 핵실험을 통해서 네. 또 북한 핵이 완전하지는 못하지만은 가벼워지고 작아지고 소형 경량화가 됐기 때문에 ICBM, SLBM에 탑재해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췄다. 군사적 자신감이겠죠. 그래서 그건. 나는 핵 보유국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자신감과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을 통해서 경제 제재를 하니까 이제 잘 살던 굶어 죽지 못하는 우리 북한 사회에서 이 이상 대표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미 개혁 개방됐기 때문에 되돌릴 수 민중을 없고. 예. 인민을 이 이상 통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북대화 북미대화가 나올 것이다 했는데 드디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북한도 흐름을 영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아직도 제가 최근에는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에서 청바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허용하지 않는다. 예. 그 청바지 이유는 뭡니까? 입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 그랬어요? 지금 왜냐하면 모르겠지만. 예. 미제 물건이라고? 예. 예. 청바지라고 하는 것은 이 블루지는 미국의 상징이니까. 미국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있는데 만약 저는 머지않아 북미 정상회담하고 그 미국의 대표단들이 청바지 입고 가면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청바지가 요즘은 있는지 안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네, 저는 그런데 아직까지 청바지를 입는다 그런 사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는데, 청바지를 입는다면 굉장히 큰 상징 하나가 또. 엄청난 변화죠. 네, 엄청난 변화. 그런, 이 동구권 국가들, 그때 제가 이렇게 막 돌면서, 막 개방된 동구권 국가들 돌면서, 아직도 이제, 구소련의 유성국가 티를 거의 벗지 못한 그런 상태의 동구권 국가를 돌면서, 왜 그렇게 달러를 니네가 좋아하냐 물어봤더니,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자기도 리바이스 청바지를 입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예. 그런 거, 대단한 거 아닌 것 같아도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젊은 세대가 저거 좋은 청바지인데 입고 싶은데 살려니까 달러가 필요하다는 거였었거든요. 폐쇄사회 공산주의 국가에서 서방사회의 상징인 청바지를 얼마나 젊은 세대들이 입고 싶고 했겠어요. 못 입게 하니까 더 입고 싶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서는 여성들에게 특별한 여성 외에는 치마를 못 입게 했거든요. 아하. 그런데 치마를 입게 한 허용을 해줬단 말이에요. 지금 뭐 평양 시내에는 미니스커트 입고 활보하는 여성들이 많다고 하면은 그만큼 우리가 볼 때 미진하지만은 제가 수백 번 얘기합니다만은 그들이 볼 때는 엄청난 개혁, 개방, 변화가 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오히려 남한 쪽에서는 잘 몰랐다. 네. 남한 쪽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자꾸 악선전해서 악용을 한 거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있는 그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 대목을 여쭤보는 건데, 최근 한 10년 가까이 북한에 관련해서 이제 부정적인 뉴스만 있다 보니까 북핵 관련해서도 그렇고, 실제 그 10년 가까이 세월, 그 시절이 바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유인데, 얼마나 북한이 많이 변했는지 그 사이에, 최근에 제가 읽어본 중국의 북한 전문가도 매년 갈 때마다 놀란다고 하는 인터뷰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북한에서 팔리는 거 봤더니 중국 백화점에서 팔리는 거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더라. 뭐 이런 인터뷰도 제가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갈 때만 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혼자 못 나가게 했거든요. 네. 그리고 카메라 사용을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간 분들도 전부 자유스럽게 다닐 수 있고 사진도 막 어디든지 찍을 수 사진 있고. 찍을 수 있고.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 시기를 우리가 놓친 것 같습니다. 그 시기 동안의 정보를. 그러니까 왜곡된 정보를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정보위에서도 늘 국정원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정원 정보대로 하면은 북한은 어제 망했든지 오늘 망하든지 최소한 내일 망해야 되는데 왜 더 잘 살아가냐? 왜 정보가 그러냐? 지피지기인데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걸 많이 지피지기. 따졌어요. 맞습니다. 모르는 거죠. 저는 핸드폰 500만 대는 북한 주민을 통제하거나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가 버려서 자기들끼리 정보 유통해서 그거 어떻게 통제합니까? 휴대폰으로 500만 명이 서로 정보를 유통시키는데요. 그렇죠. 네, 못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지금, 우리 자유스러운 대한민국에서도 핸드폰에 어떤 특정한 것은 국가에서 절대 유통 못하게 하지만은 하잖아요. 그거 못 막아요. 못 막죠. 네. 예. 500만 대가 있다는 거는 정보 유통은 더 이상 못 막는 상태가 되었고, 그것도 북한 당국이 인정하면서 그냥 풀어준다는 거죠, 그 대목을. 네. 그러니까 뭐 북한 사회라는 게 통제 사회이기 때문에 네. 물론 일시에 모든 것을 못 사용한다 하고 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렇지만은 그 한계를 넘었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500만 명을 동시에 도청할 수는 없거든요. 네. 네. 우리 쪽에서 청바지 입고 간 거 말고 북한 쪽에서 이제 청바지를 본격적으로 입기 시작하면 그것도 큰 변곡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은 모르겠고. 네, 저도. 저희도 한번 체크해 그러나 보겠습니다. 북한 사진을 보면은 한 사람도 청바지 입은 것은 없었습니다. 아직은. 근데 최근 이번에 갔다 온 기자단이 뿌린 사진 보니까 특히 이제 가장 빨리 패션이 변하는 게 여성들인데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사진들 보면 남한의 명동에서 걸어다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패션이에요. 이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평양은 아주 잘 삽니다.
네, 물론 특별한 도시죠. 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양 시민이 되는 것 자체가 선택된 사람들인데 제가 2000년 8.15 때 갔을 때 6.15 정상회담 이후 네. 갔을 때 김정일 위원장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장관 선생, 우리 공화국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은 한국에다 쌀을 달라고 하는 거랭벙이면서 거지이면서 한국 분들이 오시면 꼭 잘 사는 것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진짜 그 말을 했어요? 네, 이번에는 장관 선생은 좀 우리 못 사는 곳 다 가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 돌아다녀 봤어요. 네. 다 돌아다녀 봤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도농 간의 생활 격차는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농촌 네. 이런 데 가니까 진짜 어려워요. 그러나 평양은 잘 살고 있고 그러니까 북한 전체가 네. 지금 현재 평양 시민들처럼 평양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어떻게 됐든 상당히 잘 살아졌고 경제가 좋아졌으니까 지금은 굶어 죽는 사람은 없는 그런 경제 수준이 되었다. 경제 수준이 됐고 그런 정보가 흐르고 또 이 통제가 불가능하다. 여기까지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인정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 예. 아니, 우리가 인정하냐 마나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거를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 예. 지금 상태의 북한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또 북한하고 상대를 할 텐데. 우리가 놓친 것은 많아요. 과거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 하나 못 구해가지고 스위스 학교 사진만 가지고 밤낮 그것만 보여주다가 어느 날 그냥 김정은이 후계자로 나타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1조의 정보 예산을 쓰면서도 북한을 모른다. 그러니까 얼마나 왜곡된 정보냐니까는 김정일 위원장이 쓰러졌을 때 이제 건강이 회복돼서 치솔질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정부에서 물었어요. 치솔질 하는 거 봤냐? 근데 뭐 보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왜곡된 정보를 정부가 생산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제공하면은 우리 자체도 왜곡되기 때문에 지피지기 사실대로 알고 맞습니다. 사실대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에서 청바지를 입었었다는 문자가 와 있네요. 아, 그래요? 예. 네. 거기가 특별해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개성공단에는 교회도 예. 얼마나 크게 했었습니까? 지금 그 박성철 회장이 예. 교회를 제대로 지어가지고 예배를 봐요.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예배를 보았는데 북한 종업원들은 처음에는 묵인하지 않았지만은 나중에는 그냥 묵인하고 그리 지나다니고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성공단은 일종의 좀 특별한 공간이었다. 특별한 지역이었죠. 예. 네. 북한 주민이 모두가 다 자기 선택에 따라서 그 미국산 청바지 아예 아니 예. 그러니까 개성공단에서도 입는 날이 왔는지 아닌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북한 사람이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고 우리 국민은 입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 북미 정상회담 할 때 뭐 미국 기자가 청바지 입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좀 만약 북한에서 한다고 하면은 남한에서 이미 청바지 입고 들어간 공연단 멤버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 북한에서 미국산 청바지를 입느냐 예. 그 정도를 기준으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얘기만 했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갔네. 혹시 오늘 꼭 요거 하고 와야지 하고 벼르고 오신 거 없습니까? 정치 문제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한동안 이 북한 소식을 많이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예. 대표님만큼 많이 아는 분도 없는 데다가 루트도 많으시잖아요. 최근 좀 알아봐도 제가 어디까지 변했는지. 알겠습니다. 예. 대표님한테서만 들을 수 있는 정보가 북한 관련 정보가 나오지 않겠는가, 고급 정보가. 그리고 북한에서 지금 뉴스 공장 모니터링 한다니까요. 아마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 제가 예. 나오는 방송은 대표님이 나오는 방송 특히나. 아니요, 진짜 그랬어요. 예. 김기남 비서가 예. 저를 만나서 장관 선생이 나오는 모든 언론 인터뷰는 다 모니터링 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정세현 전 장관 방송도 항상 모니터하죠. 전부 할 거예요. 정세현 뭐 다 남북관계 주요한 인물들. 예. 그렇기 때문에 다 할 거고 오늘 어떤 언론에 우리 도정환 장관을 김영철 부위원장, 도정환 장관은 김영철 노동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이렇게 불렀는데 김영철 부위원장은 장관 선생, 도정환 선생 이렇게 불렀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 아주 절친해지면은 퍼스트 네임, 어준, 지원 선생, 이 선생을 많이 붙입니다. 선생을 많이 붙이다. 그게 하대하는 게 아니다. 하대하는 게 아닙니다. 도정환 선생 이게 존대어고 또 어쩔 때는 장관 선생, 장관님이라고 안 해요. 장관 선생 이렇게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더라 하는 얘기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언론이 그걸 이제 장관을 뺐다고 해서 하대한 거 아니냐는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교정해 주신 것이고요. 예. 그 이러니까 북한 대변인이라고 해서 또 야단 먹겠는데. 아니 근데 북한에 관한 왜곡된 정보 혹은 있는 그대로의 정보가 아닌 것이 너무 많이 유통됐다는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됐어요. 예. 실제로. 그래서 좀 바로 잡아주시고 뭐 잘못하고 잘못했다고 말해주시면 되고 북한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바지 문자가 많습니다. 개성공단에서 근무하셨던 분인 것 같은데 나는 청바지 입고 다녔다. 단 북한 직원들은 안 입었다. 라고 하셨는데 또 다른 문자들도 있어요. 아니다. 개성공단에 송화호텔이 있는데 거기 북한 여직원들 청바지 입고 있었다. 예. 이거 북한에서 공식 해명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기준을 높여서 북한에서 만드는 청바지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바지 재질로. 뭐냐면 뭐 그게 어디서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저는 관련 정보가 없는데 생각해보면 뭐 질긴 바지인데 왜 없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기준을 좀 높여서 그 미국 청바지를 상징하는 브랜드인 리바이스. 제가 왜 자꾸 리바이스를 얘기하냐면 광고는 아닙니다. 그 동구권이 처음 개방됐을 때 제가 이제 그 나라들이 이전엔 못 가던 나라들이었으니까 배낭여행으로 궁금해서 쭉 이렇게 돌아보면 공통점이 그거였거든요. 예. 지금도 기억나는 게 청바지를 그렇게 갖고 싶어 했어요. 20대 젊은 세대들이. 그 청바지가 그렇게 좋아 보였나 봐요. 예. 그래서 미국산 청바지를 북한 주민들이 사 입을 수 있느냐. 예. 그거 한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네. 갑자기 청바지 문자가 엄청나게 많이 와서, 예. 불친절한 AS는 청바지 얘기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기차 타고 자기는 스톡홀름 가고 싶다는 분들, 자기는 미네네 가고 싶다는 분들, 로마까지 가고 싶다. 모스크바까지, 왜 모스크바까지만 갑니까? 더 가시지? 여러분들 문자 많이 왔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거 중요한 건데 북한산 청바지 있습니다. 문자가 하나 브랜드 왔어요. 이름이 노코진스. 이거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네. 노코진스라는 북한산 청바지가 있다고 하는 문자가 왔는데 이거 네. 북한 천국에서 보낸 건가요? 글쎄. 아 근데 그 데님 재질로는 작업복에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많이 뭐 총자만 빼고서 만들 수는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청바지라고 부르지 않고 네. 다른 글쎄. 이름으로 회색도 부르시더라고요. 많이 쓰니까는요. 네, 이제 좀 기준을 높여서 미국산 청바지가 네. 자유롭게 입을 수 있는가? 그렇겠죠. 아마 그 기준으로 한번 보면. 언제 네. 시간이 올 겁니다. 자, 이미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중국 통해서. 네. 네. 오늘 주제 뭡니까? 오늘 사실 이번 주가 4.3 주간 아닙니까? 굉장히 네. 의미 있는 4.3 70 주간인데 이때에 맞춰서 꼭 얘기해야 되는 정치 리더가 이승만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이승만의 정치 리더가 건축하면 이승만 그러면 또 사람들이 막 금방 떠오르는 게 이화장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이화장에 얽힌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근데 이제 이승만과 4.3이 무슨 관계냐 하는 걸 여기서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사실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각기 정치 리더에는 이렇게 얽힌 사건들이 나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거기에 쭉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나와요. 그리고 뭐 4.4 개헌이며 3.15 부정선거며 네. 4.19면 나오는데 4.3은 없습니다. 사실은 집권 그러니까는. 초기의 사건이기 때문에 네. 집권하는 과정에 벌어진 사건이기도 하죠. 사건이지만 54년까지 있었기 네. 때문에 충분하게 그러니까 그때는 의혹을 제기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전혀 뭐 사람들이 모르기도 했거니와. 네. 그래서 아마도 이승만 대통령이 살아계셨으면은 4.3 청문회는 분명히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럴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아주 뭐 제가 여기서 정말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입니다. 도대체. 그 디테일하게 그때 학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기록들 있어요. 네. 보면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지경까지 했구나. 근데 이제 바로 이게 뭐냐면 48년 5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했잖아요. 네. 그 바로 전에 대통령 선거 아니라 그때 무슨 국민투표인가 뭔가 했는데 네네. 바로 그 전에 이 일이 일어났던 거니까 여러 가지 이용한 거는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모를 수가 없죠. 방조한 거는 분명합니다. 그건 분명한 이용한 네. 거죠. 뭐 네. 상당히 이용했을 거라고 보니 또 방공이라든가 이런 거.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를 미리 얘기 드리면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가 네. 지금 보면은 정부 수립하고 대통령 선거로 뽑혔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국회의원을 나갔습니다. 네. 그것도 무투표 당선됐어요. 네. 혼자만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나가서 초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됩니다. 네. 그리고 몇 달 있다가 국회에서 뽑힌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원 내각제 대통령으로 뽑힌 겁니다, 이승만은.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나중에 대통령 나중에는 이제 대통령 선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투표를 뽑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군요. 근데 네.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일생을 보면 제가 또 사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일생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일생을 보면은 추대의 연속입니다. 모든 본인이 거가. 왕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주장했고. 그리고 네. 본인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세종대왕의 형님 양녕대군의 이게 16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네. 본인도 왕족이라고 생각했을 테고, 그러니까 망해가는 왕족의 자기가 왕국의 대표다 이런 생각이 아마 상당히 강하지 않았는가 싶은데. 미국도 그래서 물론 영어도 하고 미국에서 공부한 이유도 있지만 네. 그래서 선택한 면이 그럼요. 있겠죠. 그런 네. 게 이제 분명히 그렇게 아우라를 이제 입혀주죠. 그러니까 왕족이고 그리고 네. 배운 박사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승만 박사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제 내세우기가 굉장히 좋았던 인물이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화장인데 왜 우리가 이화장을 이렇게 기억을 하느냐. 네. 이화장 가보셨어요? 그 벙커, 대학로 바로 뒤에. 벙커 바로 옆에 있었는데? 맞습니다. 바로 뒤에. 예. 1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바로 1분 거리였는데 한 번도 네. 안 가보셨을 거예요. 가보긴 가봤어요. 가보셨어요? 예. 네네. 인상적이진 않았습니다. 저는. 인상적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꽤 굉장히 큰 땅입니다. 예. 뭐 거의 한 1,500평, 한 1,800평 이렇게 되는데 그 건물은 사실은 이제 사실 근대식 한옥이기 때문에 아주 예. 옛맛이 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특별한 인상은 없어요. 네, 정원은 또 상당히 일본식 좀 비슷하게도 갖고 놓기도 하고 그래서 건축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뛰어난 건 아닌데 그래도 이화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일반 사람들이 많이 알려진 이유는 예.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은 이화장에 별로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딱 3번을 살았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할 건 이화장은 기증받은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백범 김무구 선생 했을 때 경교장은 그거는 기증받은 게 아니라 임대로 살게 해주신 거거든요. 어떤 네. 기업가가. 근데 이 경우에는 기업가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아예 사서 줬어요. 아하. 이승만한테. 그래서 제가 왜냐면, 여기서도 벌써 재력의 차이나 대접의 차이가 있었구나. 뭐, 당시에는 증여세도 분명히 안 물었을 테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완전히 지금 이승만가의 재산으로 돼 있는 거죠. 굉장히 큰 재산인데.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또 아주 유서 깊은 공간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애초부터. 이화장이 되기 전부터. 이화장이 되기 전부터 굉장히 뭐, 이화정도 있었고. 여기 이제 이화동에 있어서 이화정이라고 붙였는데 여기에 사신 게 그러니까 1948년 대통령 되기 한두 달 사셨어요. 47년에 귀국하셔서 조금 이제 힘들다가 47년부터 여러 가지 그때 기증을 받고 48년에 겨우 한두 달 사시고 들어가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언제냐? 하야하고
잠깐 또. 자해하고 딱 한 달 만에. 한 달 살고 하와이로 가셨어요. 그 집이라기보다는 잠깐 그리고 일시적인 그다음에 돌아가시고 65년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또 유해가 와서 잠깐 또 여기다 운구를 여기다 잠깐 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승만 대통령하고의 큰 적이 없는데 이렇게 이승만하고 이화장이 된 이유는 프란체스카 여사가 거기서 오래 살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프란체스카 여사를 사모님이죠. 영부인을 이승만의 일종의 대체적인 아이콘으로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화장하고 이승만하고의 이게 연관성이 있는 실제로는 것이. 이승만 전 대통령 본인은 일시적 거처 다 합쳐봐야 몇 달 안 되는데 몇 달 안 돼요. 나머지 평생 나머지를 다 사신 분이 이제 여사였기 때문에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과 엮어서 이 공간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거의 살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일종의 성역화 작업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독재 정부 계속해서 권위주의 정부 때도 계속해서 이승만에 대한 사실은 신화화가 계속해서 보수의 있었고. 뿌리로 여겼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의 기본적인 공간으로 이걸 한 건데. 시간이 다 됐네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다음 주에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김진애 박사님이었습니다. 안녕. 안녕.